일제강점기 조선 쌀의 30% 이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곡물 수탈의 기지 군산. 군산 곳곳엔 아픈 역사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의 특징이 갯벌이 많아서 배가 접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뜬다리 부르더라고 그러죠. 물이 들어오면 이게 떴다가 물이 빠지면 또 가라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장교를 활용해서 우리 그 쌀이나 곡물들을 일본으로 많이 반출했던 그 현장, 밀물, 썰물 가리지 않고 우리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장교가 자리하고 있는 군산 내항이 최만식 선생 탕류의 또 중요한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고리대금업을 통해 농민들의 토지와 쌀을 수탈하고 일본 상인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해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 군산항 일대의 풍요로움은 모두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민초들은 변두리로 한없이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런 혼탁한 사회상을 담은 작품이 있는데요. 탕류는 금강이라고 하는 맑은 물이 군산에 이르러서 탕류가 되는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일제 위에서 오염되고 타락해 나가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걸출한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째 얼려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최만식 작가의 대표작 소설 탕류의 첫머리 문장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이 이 소설의 시작이죠. 일제강점기의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의 삶은 비극으로 치달은 군산. 그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작품이 바로 최만식의 탕류인데요. 저기 보이는 혼탁한 물길을 따라서 군산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멈춰선 듯 근대의 풍경이 도심 한복판에 잘 남아있는 군산. 옛 세관이나 은행과 같이 한때 이곳의 번성함을 보여주는 건물들이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근대 일본식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일제의 철저한 계략 속에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언덕 비탈을 의지하여 오막살이들이 생선 비닐같이 들어박힌 개복동. 그 중에서도 상상 꼭대기에 올라앉은 납작한 토담집. 방이라야 안방 하나, 건너방 하나, 단 2개뿐인 것을 명리민회가 도통 5원의 집주인한테서 세를 얻어가지고 건너방은 따로 먹공보네한테 2원씩 받고 세를 내주었다. 대지가 7평 4호비니 안방 3식구, 건너방 3식구, 도합 6사람의 7평 4호빈 것이다. 골짜기 맑은 물이 점점 혼탁하고 흐려지듯 평범한 이들의 일상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만나
혼탁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군산 내양의 째보선창입니다. 이곳은 탕류의 중심 배경지인 째보선창이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요. 예. 째보라는 말이 예전에는 좀 찢어졌다 이런 말을 네. 째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민물이 만날 때 바닷물과 만날 때 곳이 쏙 들어가 있어서 약간 찢어졌다 그 째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째보선창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저희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안과 서천이 있는데 우리 소설 속에서 서천에서 초봉의 아버지가 저기에 있는 땅을 다 정리하고 네. 그 많은 재산을 우리 군산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탕진을 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겪는 그런 과정이 탕류의 배경지입니다. 이 눈앞에 펼쳐진 탁한 물처럼 여기서 초봉의 순환사 인생이 시작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군산을 배경으로 한 한 권의 장편 소설로 익숙한 탕류. 이 작품은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무려 198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먼저 연재가 됐습니다. 최만식이라는 작가는 동반자 작가,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사회주의 문학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던 작가로 분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 임화나 김남천과 같은 작가들이 이 작품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세태소설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세태소설은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세태를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약간 폄하적인 어떤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제의 어떤 검열이 극심해졌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장르가 뭐냐면 통속적인 연애소설이었습니다. 탕류라고 하는 작품은 통속적인 사랑 소설에 주목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대의 식민지 조선의 현실, 피해자로서의 조선인이 식민지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난해지고 어떻게 유린당하고 어떻게 피폐해지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걸출한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산 인피에서 태어난 최만식 작가. 그의 문학적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문학관을 금강하구뚝 어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거기 한 대목을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네네. 최만식 선생님 어떤 분이셨나요? 집안이 꽤 부유했대요. 어렸을 때 집안에 이제 서당을 운영하셔가지고 네. 할아버지께서 글도 배우시고. 네 한문 공부도 하고 인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네. 최만식 선생님은 이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죠. 예,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된 거는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 그랬고 그때 관동 대지진이 이제 그 영향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국내에 와서는 우리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 교편도 잡았고요, 또 기자 생활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업 작가를 하셨는데 글 쓰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24년도에 세길로라고 하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의 길로 접어든 최만식. 소설과 희곡,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탕류를 비롯해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작가 특유의 풍자와 냉소로 담아냈던 건데요. 이광수가 심사평에 뭐라고 쓰냐면요, 좋은 제재를 선택했고 좋은 심리 묘사의 수법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식민지 시기를 겪었던 많은 작가들 중에서 리얼리즘의 노선을 줄기차게 걷고 있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염상섭
이나 채만식이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27년부터 채만식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발표되었던 작품이 태평천하, 탕류, 그리고 레디메이드 인생, 이런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리얼리즘 작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풍자적인 기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그들을 풍자의 대상, 당대의 식민지 조선에 이러한 불온한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열차게 웅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산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열악한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 탕류.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비련의 여인 초봉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주사라고 하는 초봉 아버지가 나오고요. 서천에서 이제 우리 군산항을 바라보면 정말 전깃불이 휘황하고 그러니까 군산에 가면은 좀 자기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막 이제 그런 희망을 하다가 똑딱선을 타고 우리 군산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째보선창이었어요. 정조사는 미도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됩니다. 미도장은 어떤 곳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선물 거래를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미국 취인소이거든요. 예, 미도장에서 자기 전 재산을 날리고 정주사가 생각할 때 초봉이를 말하자면 은행원 사위를 맞으면 자기 장사 미천도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금강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이 바다와 맞물려 있는 이 군산항에 다다를 때 비로소 탁해진다라고 하는 이 배경,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고 오염되고 있는지를 잘 유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채만식의 아버지인 최규섭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대단한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몰락한 어떤 농꾼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그의 부친은 미두에 손을 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자전적인 서사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탕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결국엔 식민지 조선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전체의 서사일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서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채만식. 도시엔 쌀과 돈이 넘쳐났지만 서민들은 끝없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려야 했던 양면적인 상황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데는 작가 개인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능력한 가장 정주사와 그의 딸 초봉의 이야기가 군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탕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1930년대 당시에 암울한 세태와 하층민의 운명을 폭넓게 그리고 있는데요.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배경들 가운데 여전히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조선 총독부 직속 금융기관이었던 조선은행입니다. 우리 구 조선은행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근대 건축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소설 탕류에도 이렇게 배경으로 나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인 초봉이의 남편이 근무했던 은행이죠. 그 위에서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일본 투사의 투구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신부터 모든 게 다 자기화를 시켜놓은 거고 일본인들이 자국민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출이라든가 해주는데 우리 또 일본인들이 그 돈을 활용을 해서 많은 돈을 활용해서 소장농에게 거리대금으로 해서 이 수탈을 하고 땅을 뺏어오고 그런 역할을 중간에 했던 아주 살아남아 있는 흔적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미두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두장. 그러니까 탕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여기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또 배경의 역할을 했던 곳이 우리 또 미두장이었습니다. 현실 속 채만식의 아버지와
소설 속 초봉의 아버지 정주사처럼 일본인들의 계략에 속아 미두에 빠진 이들은 땅도 집도 가족도 잃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일상. 서민들의 고열을 쥐어짠 일본인들로 인해 군산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대표적인 근대 도시로 자리매김합니다. 근데 역사의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되게 반듯하게 막 직사각형 네모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기분이거든요. 도시계획이 잘 돼 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평생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해서 바둑판처럼 이렇게 잘 도시계획을 해냈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사시던 주민들이 계실 텐데 그 원주민들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픈 역사인데 여기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원주민들은 지금 현재 선양동이라는 해돋이 공원이 있는데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탕류의 어떤 혼탁한 어떤 힘든 그런 부분이 거기에 다 또 모아져 있습니다. 예. 지금도 종종 영화 촬영지로 등장할 만큼 일본인들의 군산에서 누린 번성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옛 가옥들. 그 풍요와 호사는 오직 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정작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왔던 이들은 빽빽하게 집이 들어서서 콩나물 고개라 불린 곳으로 한없이 밀려나야 했습니다. 오, 최만식 탕류 소설비 정주사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에 그 네. 정주사가 살던 집이라는 말인가요? 맞죠. 그때 당시에 우리 원주민들은 다 여기로 올라와서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요. 네. 숲이 무성하기 전에는 그 우리 원주민들이 올라와서 토막집을 다 살고 있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다 옮겨지고 없어지고 그냥 자연 그대로 숲홀로만 남아버린 겁니다. 예. 군산에 남은 근대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해망굴. 근래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군산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 이곳은 조선의 노동력을 착취해 만든 수탈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극명히 갈린 삶의 경계이기도 했죠.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그 넓은 호남 평야에 있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데 그 해망굴을 뚫음으로써 원활하게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둘이 뚫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죠. 예,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그 수산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냉장이나 냉동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을 해야죠. 상하지 않게. 그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 군산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탕류의 배경 그리고 또 일제 잔재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지붕이 없는 역사 박물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붕 역사 박물관입니다. 네. 한 가족의 몰락, 지극히 평범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아픔과 잔인함을 담아낸 작가 최만식. 그는 당대에 손꼽히는 사실주의 작가로 평가받지만 일제 말 친일 작품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그때 당시에 모델로 삼았던 국가가 어디였냐면 서유럽 국가, 대표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실제로 나치에 의해서 파리가 함락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이 과연 독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파리 함락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의 노선을 걷게 되는데 그 노선에 합류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 최만식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 이상 독립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니힐리즘적인
어떤 시각들을 보여준 작품들을 발표하고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친일의 노선을 걷게 되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은 광복 이후인 1948년 민족의 죄인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기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살에 묻은 대일 협력의 불결한 진흙은 나의 두 다리에 신겨진 불멸의 고무장화였다. 씻어도 깎아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죄의 표지였다. 그 누구보다 식민지 조선, 몰락한 서민의 일상을 철저히 온몸으로 경험한 작가 최만식. 광복 이후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성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존재합니다. 전업 작가로 생을 마감한 그의 소원은 머릿맡에 원고지를 20권쯤 쌓아두는 것. 혼탁한 세태 속에서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쓴 경랑의 기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대의 기억입니다. 강물이 쉼없이 흘러도 이곳에 쌓인 민초들의 한과 눈물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탕류가 오늘날까지도 주목받는 이유, 바로 한 작가의 치열한 기록이자 그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